한국 남자를 만나서 한국에 와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명문대에서 천재 수학자로 불리던 32살의 저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선고를 받고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저는 사랑 하나만 믿고 한국 남자를 따라 낯선 남쪽 항구 도시로 들어왔고 남편의 빚을 갚으려 새벽마다 시장 수산물 가게 바닥을 닦다 끝내 피를 토하듯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제게 보여준 초음파 화면에는 러시아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기적이 선명하게 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날 이후 저를 비웃던 사람들의 인생이 거꾸로 뒤집히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중심가에 있는 국립이공계대학 수학과에서 확률이론을 가르치던 32살 조교수 소피아 체르노바였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학회에서는 젊은 여성 수학자로 주목했죠. 제가 발표하는 날이면 강의실이 가득 찼고 제 논문은 국제저널에 실렸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학과장은 제게 더 큰 연구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연구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삶은 유리처럼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논문과 증명, 국제 발표만이 제 전부였습니다. 저는 감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수학 저널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수식이 가득한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연구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논문을 쓰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연구실로 나왔고 명절에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음 논문, 다음 발표, 다음 성과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성공한 여자라고 말했지만 정작 저는 집에 돌아가도 맞아줄 사람 하나 없는 빈 아파트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이상한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하복부 통증 때문이었죠. 그곳에서 들은 한마디가 제 인생의 공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자연 임신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난소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 호르몬 수치도 좋지 않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요.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말은 제 귓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제 검은 코트 위에 내려앉았다가 녹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그 눈송이처럼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칠판 앞에서는 완벽한 교수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불 꺼진 방에서 아기 옷 사진만 보다 울어버리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기방 인테리어를 검색하다가 갑자기 화면을 꺼버리고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귀여운 아기 신발을 보다가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밤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는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 수학적으로 완벽한 증명을 해도 제 안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제 연구실 동료들은 제가 왜 점점 말이 없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 현실이 진짜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연구에만 매달렸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게 제가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으니까요. 숫자와 공식 속에서는 아무도 제게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 왜 아이가 없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저는 그냥 수학자 소피아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빈 아파트로 돌아가야 했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렵 러시아 극동권 해양수산기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 세션의 토론자로 초청받았고 그곳에서 통역 겸 기술 발표 지원으로 온 한국인 설비 기사 김태건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학벌도 화려하지 않았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발표 자료가 바람에 날리자 한 장 한 장 주워 정리해주던 손길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제 머리와 경력만 보았다면
태건은 제 얼굴에 남은 피로와 떨리는 손끝부터 먼저 보아주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태건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발표 내용이 아니라 제 상태를 먼저 물어본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태건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바람이 차가웠죠. 이거라도 드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 태건은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제 책상에 놓아주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밤새 작업한 자료가 있으면 조용히 정리를 도와주었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말없이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어로 통화할 때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다렸고 제가 발표 준비로 밥을 거르면 샌드위치를 슬쩍 놓고 갔습니다. 그의 존재는 소리 없이 제 곁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태건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저와 저녁 식사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미나 장소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따뜻한 조명이 있는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식당에서 태건은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양식장 설비를 관리하는 기술 기사라는 것, 아버지 병원비와 동생 사업 보증 때문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 그래도 바다를 보며 일하는 게 좋다는 것.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바다로 나갑니다. 파도 소리 듣고 갈매기 보고 물살 느끼면서요. 힘들지만 저한테는 그게 삶이에요. 그의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솔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러시아에서 천재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지만 정작 제 인생은 텅 비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까지.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 감춰왔던 약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태건은 놀라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이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살아만 있어도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능력이 아니라 제 상처를 안아준다고 느꼈습니다. 제 학위도 논문도 교수 타이틀도 아닌 그냥 소피아라는 한 사람을 봐주는 눈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을 모두가 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대학 동료이자 늘 저를 경쟁 상대로 여겼던 예부게니아 볼코바는 제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으로 간다는 소식에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예부게니아는 저보다 3살 많았지만 교수 승진에서 밀렸고 국제학회 발표 기회도 제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제게 차갑게 대했지만 제가 한국행을 결정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학과 복도에서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너 정신 나갔니? 러시아 최고 이공계 커리어를 버리고 아시아 변두리 항구 도시의 평범한 아내가 되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부게니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남자랑 결혼하면 너는 끝이야. 논문도 연구도 학회도 다 끝. 그냥 생선 냄새 나는 시장에서 장이나 보는 아줌마가 되는 거지.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아프게 한 건 그녀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으로 가면 교수직을 포기해야 했고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예부게니아는 학과장 앞에서까지 제 이름을 거론하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교수는 감정에 휘둘려 커리어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빼는 게 맞습니다. 학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제 이름을 프로젝트 명단에서 지웠습니다. 더 심한 건 학생들에게까지 헛소문을 흘린 것이었습니다. 소피아 교수님 한국 가서 결혼한다더라. 아이 못 낳는다고 러시아 남자들이 안 받아줘서 외국으로 도망가는 거래.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저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연구실 문에 낙서까지 있었습니다. 교수 자격 없음이라고 러시아어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밤마다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태건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태건 씨, 저 정말 이러는 게 맞을까요? 제가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요? 태건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중요한 건 선생님 마음이에요. 선생님이 행복하면 그게 맞는 선택이에요. 결국 저는 사랑과 삶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연구실에 남아 논문을 쓰며 외롭게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체온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을 인정받는 것보다 제 존재를 사랑받는 게 더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2023년 가을 경남 통영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다 냄새가 짙게 배어있는 항구, 새벽마다 엔진 소리와 갈매기 울음이 섞여 들리는 좁은 골목, 러시아의 눈 덮인 회색 도시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태건은 양식장 자동화 설비를 관리하는 기술 기사였지만 과거 아버지 병원비와 동생 사업 보증 때문에 큰 빚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까지 태건은 그 사실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신혼집은 통영시 광도면 외곽에 있는 오래된 빌라 전셋집이었습니다. 벽지는 들떠 있었고 보일러도 자주 멈췄습니다. 욕실 타일은 깨져 있었고 싱크대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살던 깔끔한 아파트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두렵게 만든 것은 집의 낡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께 끝내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죄책감과 제가 이 집안의 짐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첫날 밤 저는 좁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고 등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태건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죠? 저도 알아요. 근데 우리 조금씩 해나가요. 천천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한국말도 서툴렀고 한국 문화도 몰랐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가도 무엇을 사야 할지 몰랐고 가격을 물어볼 줄도 몰랐습니다. 태건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양식장은 통영 욕지도 근처에 있었고 배를 타고 나가야 했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하루 종일 바다에 있어야 했습니다. 태건이 일하는 동안 저는 좁은 집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강의 준비하고 논문 쓰고 학회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이곳에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기초 강의를 들었고 한글책을 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발음도 어려웠고 문법도 복잡했습니다.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 높임말 사용법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러시아어는 명확했지만 한국어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저는 매일 몇 시간씩 공부했지만 진도는 느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건이 집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내일 부모님 댁에 가요. 인사드려야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부모님을 뵙는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못하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혹시 손주 이야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걸 알면 실망하시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댁은 통영 욕지도로 향하는 선착장 근처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고 작은 마당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 박정임 여사를 뵈러 가던 날 저는 러시아식 정장 재킷에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냉정한 시선이 돌아올까 심장이 터질 듯 두려웠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태건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에요. 문이 열리자마자 70에 가까운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멀리 오느라 고생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제 여행 가방을 직접 들어 안방에 들여놓았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거의 못했고 그분들은 러시아말을 모르셨지만 뜨끈한 미역국, 갓 구운 생선, 제 앞에 슬며시 놓인 귤 한 접시가 말보다 먼저 저를 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음식을 먹는 걸 지켜보시며 계속 반찬을 더 놓아주셨습니다.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한국말이었지만 태건이 통역해주지 않아도 그 뜻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식사하시면서도 가끔 제 쪽을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울게 만든 건 그날 누구도 손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언제 아이 낳을 거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빨리 손주 보여달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는 제게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고 이불이 포근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너무 피곤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판단받지 않고 받아들여진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항상 평가받았습니다. 제 논문, 제 성과, 제 능력으로 판단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냥 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온돌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고 갈매기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제게 한복을 보여주셨습니다. 명절에 입으라고 준비했어. 나중에 한번 입어봐. 아름다운 분홍색 한복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복을 만지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침 식사 후 작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처음 오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필요한 거 사. 용돈이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봉투를 쥐어주셨습니다. 며느리한테 주는 건데 뭘 사양해.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저는 이 가족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었지만 그분들은 저를 이미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통영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태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좋은 가족 만나게 해줘서. 태건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고마워하실 거예요. 좋은 며느리 만나서. 시간이 지나자 저는 통영에 느리지만 뜨거운 정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떼어오는 시아버지, 제 입맛에 맞을까 걱정하며 멸치 육수를 따로 내는 시어머니, 한국어를 배워보라며 어린이 한글책을 사다주는 동네. 문방구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제게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누구나 자기 일에 바빴고 타인에게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통영에서는 달랐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할머니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새댁이구나. 어디서 왔어? 제가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면 신기해하며 과일을 더 챙겨주셨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러 가격을 물을 때 더듬거리면 상인 아주머니는 웃으며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10,000원. 알았지? 10,000원. 저는 한국 돈이 익숙하지 않아 계산할 때마다 헷갈렸지만 아무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몸이 차고 기운이 없다며 저를 위해 한약과 보양식을 챙겼습니다. 여자는 몸이 따뜻해야 해. 이거 먹고 건강해져. 쓴 한약을 처음 마셨을 때 저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시어머니는 웃으며 꿀물을 주셨습니다. 매주 삼계탕이나 전복죽을 끓여주셨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녹용차를 내려주셨습니다. 바닥 난방이 들어오는 온돌방에서 제 등을 토닥이며 잠들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모든 걸 해결했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꾸만 무너지고 기대고 싶어졌습니다. 시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 다 괜찮아. 러시아어가 아니라 한국어였지만 그 따뜻함은 언어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태건의 비톡촉 전화가 밤마다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늦게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태건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온 태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점점 더 내려앉았고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태건에게 물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남았어요? 태건은 대답하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계속 물어 결국 말했습니다. 아직 4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 거예요. 4천만 원. 저는 그 숫자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교수로 일할 때 월급이 대략 100만 원 정도였으니 4천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건은 저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뒤로 생활비가 늘었고 제 비자와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제가 뭐라도 해야 한다고. 러시아에서 교수였던 제가 이곳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정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던 저는 몰래 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고 외국인인데다 경력도 바로 쓰기 어려워 교수였던 제 이력은 통영. 골목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제가 수학 박사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의아해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일하려고 해?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0곳이 넘는 가게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 세탁소 어디에서도 외국인을 뽑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말 잘해야 하는데 어렵겠어요. 손님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거절당할 때마다 저는 작아졌습니다. 러시아에서 강단에 서던 제가 통영 골목에서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헤맨 끝에 중앙시장 수산물 작업장에서 새벽 선별과 바닥 청소 일을 겨우 얻었습니다. 사장님은 나이든 남자였고 제 사정을 듣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외국 사람이 이 일 할 수 있겠어? 힘들어.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꼭 해보고 싶어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주일만 해봐. 되면 계속하고. 얼음물과 비린내, 미끄러운 고무장화, 무거운 스티로폼 박스, 그리고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노동은 제 몸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첫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작업장으로 갔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작업장 안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바닥은 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칠판에 공식을 쓰던 손으로 저는 생선 핏물 묻은 바닥을 닦았습니다. 걸레를 쥔 손은 얼음물에 금세 시렸고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문지르는 자세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1시간만 닦아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스티로폼 박스를 나르는 일도 힘들었습니다. 하나에 10kg이 넘었고 하루에 수백 개를 옮겨야 했습니다. 제 가느다란 팔은 떨렸고 어깨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공부해서 교수가 됐는데 이제는 바닥을 닦고 있다니.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출이자 문자 하나를 볼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자 30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그 문자를 볼 때마다 저는 다시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사장님은 제게 계속 일하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성실하네. 계속해봐.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작업장으로 갔고 오전 9시까지 일했습니다. 5시간 일하고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면 2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태건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말하면 말릴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몰래 일하는 모습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같은 시장 상가 건물의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한서윤 원장이었습니다. 그녀는 46살로 부산 해운대에서 성공한 학원을 운영하다가 통영으로 분원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화려한 말솜씨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처음 시장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외국분이시죠? 성실하시네요. 그녀는 처음에는 친절했습니다. 가끔 작업이 끝나면 커피를 사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한국 생활은 어때요? 저는 그녀가 진심으로 관심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학원생 한 명이 수학 문제를 들고 시장에 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이 문제 좀 봐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가 떠올랐습니다. 미적분 문제였는데 제 전공 분야였습니다. 저는 종이에 풀이를 적어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미분하고 이 부분에서 그 값을 찾으면 돼. 학생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대박. 언니 수학 엄청 잘하시네요. 그 학생이 학원으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말했고 곧 소문이 났습니다. 시장에 러시아 교수 출신 언니가 있대. 수학 엄청 잘 가르친대. 아이들이 하나둘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물어보고 풀이를 배우고 심지어 사진을 찍어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 무료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좋았고 제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서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기 학원 이미지를 빼앗아갈까 불안해했습니다. 학생들이 학원 수업보다 시장의 러시아 언니를 더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학부모 몇 명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외국인 여자 제대로 된 교사 자격증도 없어요. 그냥 시장에서 바닥 닦는 사람이에요.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러시아 여자 남편 빚 때문에 숨어서 일한대. 외국인이 무슨 수학을 가르쳐. 우리 애들 망치려고 작정했나. 학원비 아끼려고 저런 데 보내면 안 돼. 한서윤은 겉으로는 웃으며 제게 인사했지만 뒤에서는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더 심한 건 제 시댁에까지 말을 흘린 것이었습니다. 한서윤은 시장에서 시어머니를 만나 일부러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이 새벽에 시장에서 일하시던데 괜찮으세요? 몸이 많이 약해 보이시던데.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일하는 걸 비밀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소피야, 너 시장에서 일한다며? 왜 말 안 했어? 저는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태건 씨 도와주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몸 상하면 어떡해. 그만둬. 하지만 저는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여기에 러시아에 있던 예부게니아까지 온라인으로 연락해 왔습니다. 이메일이었습니다. 소피야, 내가 한국 시장에서 바닥이나 닦고 있다며? 소문 다 들었어. 결국 너는 그런 인생이 맞았던 거야. 천재라고 떠들었지만 결국 생선 냄새나 맡으며 사는 게 내 수준이었어. 그 이메일을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육체적 고통보다도 시댁과 남편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웃는 얼굴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손은 얼음물에 갈라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으며 비린내만 맡아도 속이 뒤집히고 어지럼증이 몰려왔지만 저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은 점점 짙어졌고 볼은 푹 꺼졌으며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태건은 눈치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못 잤어요. 하지만 태건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고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손이 왜 이래요? 이게 뭐예요? 제 손은 갈라지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손톱 주변은 튀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집안일 하다 보니 그래요. 괜찮아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태건에게는 오래 망가진 작업화 대신 새 안전화를, 시어머니에게는 겨울 조끼를, 시아버지에게는 방수 장갑을 샀습니다. 시장에서 하나하나 고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 가족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정작 제 것은 1,000원짜리 소년고 하나뿐이었지만 그 작은 봉투를 품에 안고 집에 돌아오며 처음으로 제가 이 가족의 보탬이 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태건은 안전화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샀어요. 태건 씨 신발 너무 낡았잖아요. 태건은 신발을 보다가 갑자기 울먹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근데 돈 어디서 났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시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새벽마다 바닥을 닦고 있다는 것, 그렇게라도 빚을 갚고 싶다는 것. 태건은 저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이런 고생시키고. 저는 태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피가 섞인 구토를 했습니다. 속이 뒤집히고 머리가 빙빙 돌았으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토하는 제 모습을 태건이 봤습니다. 태건은 저를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병원 가야 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태건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내일 당장 병원 가요. 제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병원비가 또 나가겠네. 우리 형편에 병원비가 어디 있어. 저는 그냥 쉬면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바닥을 닦다가 비틀거렸고 식욕이 없어서 밥을 거의 먹지 못했으며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작업장 사장님도 눈치챘습니다. 아가씨, 얼굴이 왜 그래?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한겨울 새벽 경매날이었습니다. 수산물 작업장은 평소보다 더 바빴고 저는 더 많은 박스를 날라야 했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생선을 옮기고 미끄러운 바닥을 닦으며 저는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바닥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쏟아진 얼음물, 멀어지는 사람들 목소리 속에서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러시아에서 천재라고 불리던 내가 한국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 생각에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힘들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아도 되니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피야, 소피야. 사장님 목소리였습니다. 119 불러. 빨리. 저는 눈을 뜨고 싶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통영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태건이 제 옆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저는 입술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태건은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무슨 미안해요. 제가 미안하죠. 당신한테 이런 고생 시켜서.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여자 의사였고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태건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무슨 큰 병이라도 있는 걸까? 제가 오래 못 사는 걸까? 몇 분 후 태건이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제 침대 곁으로 왔습니다. 소피아 씨 상태가 위험했어요. 영양실조와 극심한 과로로 몸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의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임신하셨어요. 그것도 쌍둥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임신 8주 차예요. 쌍둥이 심장이 모두 건강하게 뛰고 있어요. 의사가 보여준 초음파 화면에는 작은 점 2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2개의 작은 생명이 제 뱃속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형 병원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저에게 한국의 병실에서 쌍둥이 임신 소식이 떨어진 순간 저는 숨 쉬는 법도 잊은 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가 된다고? 그것도 2명의 아이를? 이게 꿈인가? 환각인가? 태건은 제 침대 곁에서 무너져 내리듯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 엄마 된대요. 쌍둥이래요. 쌍둥이. 저는 태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시아버지도 오셨습니다. 말없이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잘했어.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불가능하다던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을.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임신 출산 지원 제도와 병원의 세심한 돌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호사들은 버튼 하나에 달려왔고 제가 한국말이 서툴러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료와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어졌고 지원제도 설명도 자세했습니다. 다태아 임신이라 고위험 산모로 분류돼요. 정부 지원이 더 많이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담당 간호사는 제게 임신 수첩과 각종 서류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외국인이어도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출산 지원금도 나오고요. 병원비 걱정은 덜어도 돼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외국인에게 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닌데도 제 아이들을 지켜주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귀한 몸이 되었다며 통영과 병원을 오가며 매일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쌍둥이 키우려면 엄마가 건강해야 해. 많이 먹어. 미역국, 전복죽, 소고기국 매일 다른 음식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편히 쉬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절대 안정을 취하게 된 저는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연히 부산의 한 해양 물류 스타트업이 올린 컨설팅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학 기반 물류 최적화 컨설턴트 모집, 재택 가능, 프로젝트 단위 계약.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 제 전공이었습니다. 확률 모형과 데이터 분석은 제 본래 전공이었고 저는 러시아와 유럽 항만 물류 데이터를 접목한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밤새 작업했고 20페이지 분량의 제안서를 완성했습니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항만과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의 물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한국 부산항에 적용 가능한 최적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제안서를 보낸 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제안서 잘 봤습니다. 면접 보러 오실 수 있나요? 저는 태건과 함께 부산으로 갔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는 젊은 남자였고 제 제안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분석은 처음 봤어요. 러시아 데이터까지 접목한 건 정말 신선해요. 언제부터 시작 가능하세요? 저는 출산 후에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고 대표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괜찮아요. 출산하시고 몸 회복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재택근무니까 집에서 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저를 조롱하던 한서윤은 제가 교육과 컨설팅 영역에서 주목받자 더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말을 흘렸습니다. 소피아가 무슨 컨설턴트래요?
시장 바닥 닦던 사람이 갑자기 전문가가 됐대요. 웃기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실력이 증명할 테니까요. 러시아의 예부게니아는 더 악랄했습니다. 제가 한국 기업과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기업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소피아 체르노바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러시아에서 문제가 있어서 떠난 사람이에요. 제가 더 나은 제안을 드릴 수 있어요. 예부게니아는 제 자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대표는 제게 연락했습니다. 소피아 씨, 이상한 이메일이 왔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부게니아와의 경쟁 관계, 제가 한국으로 온 이유, 모든 것을. 대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 믿을 만하네요. 소피아 씨는 진짜 실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질투하는 거겠죠. 저희는 소피아 씨와 일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실력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저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 가치를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결국 저는 부산과 경남권 해양 물류 기업들의 데이터 자문을 맡으며 재택 기반 전문 컨설턴트로 재기했습니다. 출산 후 몸을 회복하면서 천천히 일을 시작했고 프로젝트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에서 시작한 수입이 1년 후에는 한 달에 2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빚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고 우리는 더 나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통영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태건은 다시 당당하게 기술 기사로 인정받았습니다. 빚에서 벗어나자 그의 어깨가 펴졌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 태건은 저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해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매일 태명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복둥이 복순이. 시어머니는 아기 옷을 직접 떠주셨고 시아버지는 아기 침대를 손수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 속에서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2024년 여름 저는 건강한 쌍둥이 딸을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각각 2.8kg, 2.6kg의 건강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안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었고 그 아이들은 제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나한테 이런 순간이 오다니.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태건은 아이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딸들 정말 예쁘다. 엄마 닮아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손주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손주들을 보게 해줘서 고마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저를 받아주셔서.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말 저는 통영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해양 물류 분석,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 5명을 둔 작은 회사였지만 수익은 안정적이었고 프로젝트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쌓은 지식과 한국에서 배운 경험이 합쳐져 저만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저를 비웃던 예부게니아는 국제공동연구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녀가 제출한 제안서가 표절 의혹을 받았고 학계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슬펐습니다. 한때는 동료였는데 질투 때문에 스스로를 망쳤습니다. 한서윤은 학부모 앞에서 퍼뜨린 거짓말이 들통나 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가 저에 대해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고 학부모들은 분노했습니다. 결국 학원은 문을 닫았고 한서윤은 통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미움을 품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았으니까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2025년 12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시장 상인 자녀들을 위한 무료 수학 교실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10명의 아이들이 모여 수학을 배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나오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태건, 그리고 쌍둥이 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낮은 햇살이 따뜻했고 바다 냄새가 코끝에 닿았으며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집.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살린 건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들어올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람을 품어준 한국의 손길이었다고. 차가운 러시아 겨울에서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한국의 따뜻한 정 속에서 녹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통영 중앙동 작은 사무실 창가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오늘도 잔잔하고 멀리 섬들이 아름답게 떠 있습니다. 쌍둥이 딸들은 옆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태건은 양식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오후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평범함은 기적입니다. 러시아에서 저는 평범함을 두려워했습니다. 천재라는 타이틀을 잃을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달렸고 쉬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 속에서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빈 아파트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한국에 와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교수 타이틀도 명예도 연구실도 동료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시장 바닥을 닦으며 저는 제 자존심까지 잃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 제 학위가 아니라 제 마음을 봐주는 사람들, 제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매주 집에 오셔서 김치를 담가주시고 반찬을 채워주십니다. 쌍둥이 키우느라 힘들지? 엄마가 도와줄게. 70이 넘으신 분이 새벽같이 일어나 통영에서 버스를 타고 오십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게 무슨 무리야? 손주 보는 게 이렇게 좋은데. 그분의 손은 거칠지만 따뜻합니다. 제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 잘 먹고 있지? 얼굴에 살이 좀 올랐네. 다행이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쌍둥이들을 위해 나무로 장난감을 만들어 오시고 아이들 방에 책장을 달아주시며 겨울이 오면 보일러를 미리 점검해 주십니다. 어느 날 제가 아버지, 제가 할게요 라고 하자 시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뭘 해? 이런 건 내가 하는 거지.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제 친아버지도 해주지 않았던 일을 시아버지가 해주셨으니까요. 태건은 여전히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빚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일합니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아이들 방으로 가서 잠든 얼굴을 보고 제게 와서 안아줍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태건은 조용히 들어줍니다. 수고했어요. 우리 와이프. 그 한마디가 저를 채웁니다. 쌍둥이 딸들은 벌써 세 돌이 지났습니다. 큰딸 다영이는 저를 닮아 조용하고 생각이 많으며 둘째 다은이는 태건을 닮아 활발하고 웃음이 많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우며 저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생명들이 제 뱃속에서 자랐다니. 러시아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이렇게 현실이 됐다니. 다영이는 가끔 제게 묻습니다. 엄마는 어디서 왔어? 저는 대답합니다. 러시아라는 나라에서 왔어. 엄마 고향이야. 그럼 우리도 러시아가?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 고향은 여기야. 통영이 우리 고향이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시 놀러 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랄 것이라고. 두 나라의 사랑을 받으며 두 문화 속에서 자랄 것이라고. 회사 일은 안정적입니다. 직원들과 매주 화상회의를 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재택근무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필요할 때 사무실에 나갑니다. 부산의 해양 물류 기업들뿐 아니라 최근에는 인천과 평택 항만 관련 프로젝트도 들어옵니다. 러시아에서 배운 이론과 한국에서 얻은 실무 경험이 합쳐져 저만의 강점이 됐습니다. 가끔 러시아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소피야, 잘 지내? 한국 생활은 어때?
저는 대답합니다. 행복해. 정말 행복해. 그들은 놀랍니다. 내가 행복하다니 믿기지 않아. 너는 항상 불행해 보였거든.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저는 성공했지만 불행했고 한국에서는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예브게니아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 전 이메일이었습니다. 소피야,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질투 때문이었어.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예브게니야. 나도 이해해. 우리 모두 힘들었으니까. 건강하게 지내. 용서하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한서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통영을 떠나기 전이었습니다. 소피아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질투가 심했어요.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녀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한서윤 씨. 저도 이해해요. 한서윤은 울었습니다. 이해한다니요? 제가 당신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거잖아요. 이제는 각자 행복하게 살아요. 매주 토요일 오후 저는 시장 상인 자녀들을 위한 무료 수학 교실을 엽니다. 15명의 아이들이 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저는 그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힘들어도 계속 가라고. 꿈을 잃지 말라고. 제가 바닥에서 일어섰듯이 그들도 일어설 수 있다고. 아이들은 저를 좋아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와요?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일 때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장 상인들도 고마워합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 올랐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셔서.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러시아에 남았다면 어땠을까? 교수직을 유지하고 논문을 계속 쓰고 학회에서 인정받으며 살았다면 아마 성공했을 겁니다. 더 많은 논문을 썼을 것이고 더 높은 직급에 올랐을 것이며 더 많은 명예를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행복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여전히 빈 아파트로 돌아가고 여전히 혼자 울고 여전히 외로웠을 겁니다. 한국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따뜻한 시부모님, 기적 같은 쌍둥이 딸들, 저를 받아준 통영 사람들, 그리고 진짜 행복. 러시아에서 저는 성공했지만 텅 비어 있었고 한국에서는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가득 찼습니다. 오늘 아침 다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해? 저는 아이를 안고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는 정말 행복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다영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것. 특별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는다는 것. 창밖 바다를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살린 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 따뜻함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준 병원, 제가 외국인인데도 지원해준 정부,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품어준 시댁, 제가 낯선 사람인데도 친절했던 시장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처럼 말합니다. 한국어가 편하고 한국 음식이 익숙하며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여전히 러시아 사람입니다. 제 뿌리는 러시아에 있고 제 기억은 노보시비르스크에 있습니다. 저는 두 나라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좋습니다. 두 문화를 이해하고 두 언어로 생각하며 두 세계를 연결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제 딸들도 그렇게 잘할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러시아 피가 흐르고 한국어를 쓰지만 러시아어도 배우며 한국 문화 속에서 자라지만 러시아 문화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두 나라 모두 사랑하라고 가르칠 겁니다.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성공했지만 불행했고 한국에서 실패했지만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타이틀을, 명예를,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짜 소중한 것을 붙잡는 용기.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시장 바닥에 쓰러졌을 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바닥도 끝이 아닐 겁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마지막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저를 살린 건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창밖에서 갈매기가 울고 바다가 반짝이며 저 멀리 섬들이 평화롭게 떠 있습니다. 옆방에서 딸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소중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아름다우며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한 인생. 저는 감사합니다. 한국이 저를 받아줘서. 그리고 저는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며 행복하게.